일단 오늘은 뭐 당연히 만평 갖고 오셨겠죠. 네. 만평부터 보고 시작할까요? 네, 만평 보시면 오늘 이제 비트코인의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데 설명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봤을 때 금리 결정 자체는 동결로 나와서 너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제롬 파월의 임기 후에 거치에 대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잔류한다가 있었는데 정말로 잔류를 선언을 해서 네. 이렇게 제롬 파월의 그림자가 케빈 어시의 뒤에 있다. 산뜻한 출발을 하기엔 조금 케빈 어시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으면서 이제 더불어 비트코인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따 차트 보시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새벽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네. 지금은 이게 아침에 75,000달러에서 지금 조금 다시 올라서 76,000달러대이긴 한데 4월에 이제 발표 이후에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제로미 형 표정이 무섭데이라고.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만평이 사라져버려서 만평이 사라졌어요. 네. 아니 근데 제롬 파월은 네,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결심한 얼굴이죠. 지켜보고 있다, watching you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시장 반응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그림자처럼 남아 있겠다는 네, 것. 그냥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네. 다 지금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말씀이 맞으신 게 제가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1940년, 50년 이후에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연준 역사상 의장직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사직을 유지했던 게 딱 한 번의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엄청 오래전의 일이고 그때도 사실 지금과 비슷해요. 금리 인하의 압박에 이제 영주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이전에 연준 의장이 있었거든요.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한번 시장을 쭉 살펴보면요. 먼저 미국과 이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좀 새벽부터 떨어졌을 때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전쟁 장기화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잔류 선언 그리고 이로 인한 금리 인하 시점이 또 지연된다는 것. 이게 조금 시장이 부담이 됐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부담이 됐던 요인이고요. 우선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 본인 계정에 이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비핵 협상을 어떻게 체결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거다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이제 서명까지 써놓고 No more Mr. Nice Guy라는 이런 문구를 이제 써놓은 이미지를 올렸죠. 굉장히 우스운 이미지지만 사실 이게 본인의 지금 그런 말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이미지라고 저는 좀 보이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 그동안 나이스 가이였던 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나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좀 이전에 그런 강경하고 고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이게 좀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의회의 승인 없는 전쟁이 가능한 그런 날짜가 60일로 얘기돼서 5월 1일 전까지는 네. 이런 좀 형국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시한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상 트럼프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뭔가를 끝내기에는 아직 협상에서 가져갈 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의도적으로 이 긴장감을 계속 늦추지 않고 가져가려고 저런 멘트를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 트윗에서 네. 조금 무서웠던 건 뭐냐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쓰인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4월 29일 오후 5시 5분 네. 이게 이제 한국 시간인데 트럼프가 있는 동네 시간으로는 새벽 4시쯤 돼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이거 올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네. 그렇군요. 진짜 사진도 그래가지고 그렇고. 이거를 어쨌든 그래서 어제 사실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때는 7만 7천 거의 7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요 트윗이 뜨고 또 이제 바로 악시오스 발로 네. 네. 기사가 하나 뜨면서 그 기사 일단,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보도도 있었는데요. 사실 네. 어제 저녁
전까지 6시 전까지는 흐름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말씀대로 비트코인 상승을 하다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장기화 조짐이 단순히 트럼프의 이런 소셜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에 대비하자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또 나왔고요. 그 뒤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악시오스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조금 기정사실화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유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WTI나 이제 브렌트 유 모두 5% 그러니까 WTI는 7%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브렌트 유도 거의 6%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사실 이제 약간 만기가 겹쳐가지고 이제 가격 계산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네, 방금 보여드렸던 건 네네. 5월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0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7월물 네, 7월물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마 혼동이 있으실 거예요. 어제 분명히 내가 $120 보고 잤는데 왜 아침에 6월물 네. $110가 돼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월물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거. 네, 아무래도 원유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6월물을 말씀 주신 대로 거의 $118 장중에 뭐 $119 거의 $120에 가깝게 올랐던 걸로 저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제 WTI는 6월물 기준으로 $106 정도에 마무리를 했고 브렌트유는 7월물 기준으로 $110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며칠 전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실 이란에서 제안을 줬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핵 협상은 나중에 하고 호르무즈하고 요런 이제 이런 불가침 이제 어떻게 휴전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자. 요런 제안을 줬는데 트럼프가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유지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유가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FOMC에서 뭐 파월도 잔류한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한번 7만 5천 달러까지 네, 갔다 맞습니다.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깨질 위기까지도 보였다라는 이게 시장 투자자들의 어제 반응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새벽에. 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사실 너무 우리는 사실 이제 캐비넛이 됐잖아요. 어제 캐비넛이 투표도 통과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예견이 됐었던 거였고 그냥 이제 요식행위긴 하지만 통과가 됐고 저희는 그러면 금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 FOMC 결과를 보면 저희가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선 어제 FOMC 결과를 보면 네. 가장 언론이 주목을 했던 게 당연히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동결로는 나왔던 거에 대해서 크게 놀라진 않았고요. 네. 그 투표를 이제 연준 의사들의 이제 투표 결과가 좀 많이 주목이 됐던 부분인데 이전에는 12명의 이사들이 있잖아요. 위원회에. 근데 이제 그동안은 10대 2 정도로 금리 동결하자. 10. 그리고 내리자. 2명. 이 네. 정도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8대 4 정도로 나왔는데 좀 더 분열 양상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네. 반대표의 4명이 그 중에 한 명은 명은 내리자는 거였고 당연히 내리자는 네. 이제 스티븐 미란, 마이런이 있었고 네. 나머지 3명이 있었는데요. 이 세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베스 헤맥 그리고 네. 닐 카슈카라 그리고 레리 레건 이렇게 세 명은 굉장히 매파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죠. 금리 동결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통화 완화 기조를 시사하는 이 성명서의 문구는 좀 삭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삭제가 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서 네, 이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금리 동결을 넘어서 이게 그러니까 현재까지 연준의 기조는 금리 인하를 위한 동결을 좀 진행하자였다가 이 세 명의 이 이사들의 발언은 그거죠. 아니야. 금리 인상을 위한 동결인 거야. 라는 뉘앙스로 비춰졌다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도 많이 밀렸습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빈 어시는 잘 그 말씀 주신 대로 지명안이 통과가 돼서 그 제롬 파월의 임기인 5월 15일 전에 이제 그 상원의 본회의 같은 거죠. 여기는 은행위, 상원의 은행위 한 소위를 이제 통과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이제 가결이 돼야 되는데 공화당이 지금 다수석인 공화당이 지금 다수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무리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고요. 이게 시간 역순입니다. 하루 전, 일주 전, 한 달 전인데 이 동결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인하 가능성은 좀 캐비너시 청문회가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올라왔다가 오늘 엄청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졌네요. 네. 이게 심지어 12월 FOMC 예상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주 무의미할 정도로 1%, 네, 이렇게 오늘 기준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내년 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예측이 1% 수준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내년 3월에 보시면 이때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시장 예측이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4월 28일 같은 경우 내년에는 네. 금리 인상이 38.4, 금리 맞습니다. 인하는 9.4.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상당히 오늘 그 FOMC 결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게 좀 많이 혼란을 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좀 어제 발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일 사실 좀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가졌던 거는 인플레이션을 이 양반이 어떻게 보고 있냐. 이제 맞습니다. 그만두기 직전에 고춧가루 뿌리고 갈 거냐. 막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발언은 없었고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었어요. 아직 우린 모른다. 그런 발언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다른 발언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요하게 봤었던 발언들을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면 자, 단기적으로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이 연준 이사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이 의장으로서의 나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기자회견 시작할 때 이런 발언들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이지만 나는 이사로서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연준 이사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법무부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왜 잔류하는 거냐?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이런 통화 정책에 금리 정책에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약간 간섭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그렇죠. 저는 이게 말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체는. 제롬 파월이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돕거나 혹은 해치려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선출된 정치인들은 항상 낮은 금리를 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발언을 마지막 기자회견이라는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케빈 어시가 정상적으로 5월 15일에 연준 의장 임기를 시작을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오늘의 그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이 프레이밍이 계속 형성이 돼서 따라다닐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어떠한 정치적 압박이라거나 이런 행정부와의 결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프레이밍을 일단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앞으로 케빈 어시가 뭔가 통화 정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조금 꼬리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도 뭐 연준 의장을 하다가 이사직을 맡았던 경우가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메리너 네. 에클스라는 이제 전 연준 네. 의장인데요. 이분도 40년대 후반에 임기를 끝내고 남은 이사직을 수행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 대한 개입과 정치적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나는 잔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벌써 한 80년
만에 다시 이런 그림이 그려진 90년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40년이니까 거의 90년 만에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뭐 간섭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존재 자체로 뭔가 그림자 의장 같은 느낌이 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제가 알기로는 한 100년 사이에 연준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네.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같은 연준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확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재무부의 입김이 훨씬 세서 거의 재무부 장관이 연준 의장을 쥐고 흔드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뭐 연준의 독립성 이런 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연준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또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도그마가 시장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미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있었던 사례하고는 약간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요 그렇군요. 내용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파월 기자회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영화 중에 그 사도라는 영화 있어요. 아, 사도. 네. 사도세자하고 영조. 네네네. 거기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시키고 뒤에서 잔소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제롬 파월인가요? 제롬 파월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그만두는 거랑 안 두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림자 의장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그림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행색이거든요. 일단은 그 연준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사실 연준에서 7명의 이사와 의장이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구도가 민주당 4, 공화당 3이에요. 막 파월이 그만두게 되면 네. 한 명이 이제 새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역전됩니다. 4대 3으로. 그렇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언론의 분석도 외신의 분석도 있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제롬 파월의 임기가 남은 게 28년 1월 31일까지라서 짧지 않습니다. 꽤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롬 파월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입니다. 네, 1기 때 임명을 했고 그때도 2018년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인하를 하라는 압박을 계속했었고 그 이후로도 이런 통화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과 트럼프가 계속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롬을 좀 내쫓기 위해서 사실 뭐 이런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좀 트집을 잡고 법무부 수사도 시작을 했던 건데 여기서 톰 틸리스가 브레이크를 걸고 이 연준 인선에 대해서 이 법무부 조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다 반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가 수사를 종결을 하면서 해결이 됐지만 절차상 그래도 이제 연준의 뭐 이런 감사나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의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피곤할 거예요. 왜냐면 캐비넛이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막 저기 파월 안 나가고 앉아있지. 연준 의원 3명이서 나는 혹시라도 금리 인하하려는 거면 이 문구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견이 4개가 나온 게 네.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아까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약간 역할 분담한다는 느낌이에요. 제롬 파월 의장 뭐라고 말하냐면 인상을 지금 하자고 하는 의원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그쵸. 근데 소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3명이잖아요. 뭐 그렇죠. 극소수는 많죠. 아니고 네. 많은 소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네. 그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캐비넛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기로는 어제 저희 윤수목 대표님도 오셔서 잠깐 해설해 주셨지만 네.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연준의 이 스피킹 파워를 상당히 좀 약화시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금리 인하가 맞다, 금리 인상은 틀렸다, 뭐 이런 이제 개별 각계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좀 드라이브를 걸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소리를 볼륨을 확 줄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워로장이 안 버티고, 그러니까 버티고 안 나가고 있으면 일단 이 작업부터가 상당히 난해요. 맞아요. 결혼해서도 남편이 너무 잘하면 시어머니한테 잘 보일 틈이 없거든요. 남편이 약간 허술해야 제가 거길 치고 들어가서 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하는 건데 네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어쨌든 네, 어제 FMC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봤고요. 크립토 관련해서는 어제 재밌는 ETF가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네, 월가에 이제 미국 선거를 예측하는 예측 시장 ETF가 출시가 됐다는 건데요. 이게 첫 사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룸버그 ETF 전문가죠. 제임스 세이파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러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제 출시 예정일은 5월 5일로 예상되어 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이제 대통령 ETF 그리고 상원 ETF, 하원 ETF 총 6종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하원과 상원 이런 중간선거 상품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 기점으로 이제 종료가 되고 대통령 상품은 대선 시점이 28년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당연히 이제 예측시장 ETF니까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가 끝나더라도 바로 종료가 이게 그냥 상품이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선거로 또 다시 갱신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ETF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게 뭐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가 된다거나 칼시나 폴리마켓을 뭐 어떠한 구조적으로 뭐 담고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미국 달러 기반으로 거래된 ETF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가지냐라면 사실 예측 시장이 최근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측 시장 크립토 시장에서 좀 성품적 인기를 끌고 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태의 예측 이런 이벤트 모델이 금융 상품으로 정식으로 출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한 부분이 한 파이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다른 매체 칼럼도 기고하고 했었는데 사실 좀 저는 우려되는 바가 이게 네. 이제 본격적인 1인 1표제에서 1원 1표제로의 이제 입구에 저희가 서 있는 겁니다. 1원 1표제. 네. ETF가 이거 분명히 생중계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측 시장 때도 그랬어요. 선거 관련 예측 시장은 선거철에 매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 민주당의 어떤 유력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선거에 사람들이 돈을 걸잖아요. 이제 네. 이 행동을 보건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 ETF의 가격 변화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월스트리트가 관여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쵸. 그냥 크립토 시장에서 하는 뭐 그냥 참고 사항이었다고 하면 그쵸. 이제는 전통 금융 시장에 확 들어와 버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폴리마켓은 네. 사실 미국인들이 못 썼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심지어 네. 못 쓰는 건데. 못 쓰는 거였고 이거는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조금 무겁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좋은 네.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상품은 라운드 힐이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동일한 상품의 구조로 그레닛 쉐어즈라는 운용사에서도 이 해당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또 5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벤트 모델의 ETF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예측 시장 얘기를 해서 또 네. 새롭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하이퍼 리퀴드 이란 전쟁 이후에 굉장히 주목받는 무기한 선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 하나죠. 이 하이퍼 리퀴드가 사실은 뭐 무기한 선물 거래 위주로 많이 유명한데 최근에 예측 시장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심지어 예측 시장에서 이 수수료 영원을 이제 선포를 한 건데요. 이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뭐 폴리마켓이나 칼시는 보통 이제 한 P&L 기준으로 2에서 7% 정도의 수수료를 떼가는데 이 하이퍼 리퀴드는 오픈 포지션에 대한 수수료를 0%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런 예측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측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뉴스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톰 틸리스
클라리티 법안 어제 우리가 아주 거품을 불고 맞아요. 이 양반이 아, 말년에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약간 네. 이랬는데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할 게 있었는데 네. 하이퍼 리퀴드는 이런 예측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또 반대로 칼시랑 폴리마켓은 무기한 연구 선물 상품을 또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좀 침범을 하면서 비즈니스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만한 소식이어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다시 클래리티 법안으로 넘어가면 네, 좀 새로운 소식이 그렇게 뭐 강렬한 게 나오기에 없긴 한데 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일매일 이제 나오는 소식을 제가 좀 모으고 있는데요. 톰 틸리스 의원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은행에서도 이제 더 추가 조정이 필요한 논의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중에 이제 강력하게 이 마크업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상원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죠. 오늘 새벽입니다. 자정 넘어서. 네. 아 마크업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다고요? 네. 내가 뭡니까, 이 마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이제 크루트윈 아메리카라는 거기 기자분이 또 관련해서 내용도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뭐라고 했나요? 지금 여전히 이제 장표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이제 그 엘리자베스 테렛 기자가 여전히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디파이 개발자 관련 조항과 윤리 조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레드라인을 걸었잖아요. 톰 틸리스가. 근데도 이제 마크업을 잡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표결을 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아니, 여기 끝에 보면 윤리 관련 문구는 현재 적극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절차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들은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도달한 후에 추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엘리너 테럿 죄송합니다. 엘리너 테럿 기자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동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문구죠. 요 문구들 아까 이제 쟁점이 될 만한 이 문구들이 본회의에 도달한 후 추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제 소식통 얘기들인데 사실 이게 법안을 좀 초안을 통합을 하면서 그때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로 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큰 네. 틀은 미리 잡아놓고 그 안에 세세한 조항들은 조금 더 좀 할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네, 들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위에서 넘어간 뒤에 어차피 또 농업위와 은행위 초안을 통합하는 과정을 또 과정이 거쳐야 있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러면 그전에는 톰 틸리스 의원이 이 표결을 넘기겠다는 건지 여러 가지 좀 미지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뉴스를 좀 매일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댓글에서도 지금 어떤 분이 너무 짜증난다고.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막 이러고 계시는데. 클라리티 아니, 법안. 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올라온 댓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상당히 많았어요. 톰 틸리스는 1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네. 우리가 왜 매일 계속 같은 뉴스를 들어야 되냐. 하지만 엘리너 테러 기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윤리 얘기 갑자기 하고 그쵸. 뭐 디파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예. 뭐 때리고 나서 약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김재희 편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